장시호 씨가 자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특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소위 죄수의 딜레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죄수의 딜레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게 이번 수사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변호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변호사이죠. 조우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죄수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그 용의자가 서로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통제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의 비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유리한데 네. 저 사람만 만약에 자백을 해버리면 내가 끝까지 비밀을 유지하면 내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신 때문에 자백을 해버리는 둘 다 자백해버리는 둘 다 자백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어제 신문에서 그 뉴스에서 말했던 장시호 씨 관련해서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변호사들이 붙어 있고 서로 간에 아마 정보가 다 공유가 될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여기는 장시호 변호사랑 최순실 변호사랑 서로 다 연락하겠지. 예.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구속된 피해자의 심리 상태랑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데요? 막상 구속이 되고 나면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구치소니 남부구치소니 소위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있는 곳인데 예. 미결수들이 구치소에서 24시간 하는 일은 과연 내가 어떤 형을 받을 것인가? 과연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는 거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가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온갖 얘기를 다 듣거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 사건도 생물에 비유하는데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뉴스를 듣다 보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과연 이모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파워가 좋긴 했는데 계속 막아줄 것인가. 네. 그리고 뚝이 무너지듯이 점점 뭔가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예. 본인도 불리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특검이 상당한 수사 베테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애드블런을 띄우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도 예. 지금 관련자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나름대로 공고한 연대를 자꾸 이렇게 끊어내는 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지금 때 장시호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시켜서 네. 최순실의 집에 가서 가져다가 모초에다가 놔뒀다가 네. 근데 그게 CCTV에 찍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특검이 그게 뭐이냐라고 하니까 그 사실 모초에 있다라고도 말 안 하면 뭘 찾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네. 태블릿 PC가 있다.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 거고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소식을 접한 최순실의 반응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통해 나온 반응에 의하면 장시호한테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이렇게 격분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이 말을 맞추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뭔가 맞춰놓은 그 구도가 깨진 거죠. 네. 근데 결국 이건 특검의 수사 기법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플리 바게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량을 서로 협상하는 거. 네. 원래 미국에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내부적인 담합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플리바겐 제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서 예. 검사가 공소권에 아주 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기소를 하더라도 어느 적용 법조를 할 것인가가 검사가 좀 정할 수 물론이죠. 있고 또 판사가 나중에 판결문을 쓸 때 예. 주로 이렇게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줄 때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반성을 했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장시호 씨가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술술 진술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의 주 대상은 최순실 씨다. 예. 같이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되게 심리적인 접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당신한테는 좀 가벼운 형량의 죄로 구형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일종의 협상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장시호 씨가 전과가 많아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 호랑이 앞에 그냥 생쥐죠. 얼마든지 요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지금 특검 수사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2대 그 부정입학 사건에서
사실 교수님들은 예. 학교에만 계셨잖아요. 예. 이게 특검에 가게 되면 세상이 달라요, 사실은. 그 특검들이 이렇게 오르고 뺨치고 하는 그 과정을 예.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대 그 부정입학 사건에서도 꽤 많은 균열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직 균열이 나타난 증거까지는 없고. 몇몇 지금 균열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최초로 구속된 유철균 교수가 예. 자신은 김경숙 학장의 부탁을 받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끝까지 자기가 철옹성처럼 막다가 네. 약간 그 수사에 협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특검은 계속 우리의 메인 타겟은 당신이 아니야. 위로 간다. 예, 협조를 해. 예. 그게 이제 검찰들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도 지금 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데 네. 김기춘, 조윤선을 맨 뒤에 놔두고 네. 지금 전부 밑에서부터 가고 있잖아요. 원래 그 기업 수사가 그렇습니다. 사원, 대리부터 불러서 자료를 이렇게 쫙 확보를 해놓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 이제 사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완전히 부인하려고 이렇게 가면 네. 검사님이 저기 힘 빼시지 마시고요. 지금 자료 다 있거든요. 부인하시면 저희들 영장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부터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보통 저희들 변호사들은 그 가장 약한 고리 한 고리가 딱 끊어지면 전체가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누가 약한 골인지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성정이라든가 예.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게 특별히 타겟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 대통령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찍혀가지고 옷을 벗었던 노태강 전 체육국장 같은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잖아요. 네. 피해를 본 분은 자신이 피해 본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할 것이고 네. 이건 누구 지시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동시에 지금 정확히 이름은 안 나오지만 현직 문체부 공무원들을 다수 지금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원 대리부터 불러서 네. 자료 확보하는 그 차원이다. 그러니까 한 100마디 말을 하면 그중에서 정말 특검이 정말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한 두세 마디 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자이크를 다 모은 다음에 예. 나중에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들이미는 거죠. 예. 네. 그럼 바로 이런 것도 지금 장시호, 최순실 씨와 같은 그런 죄수의 딜레마하고도 다 연결된다고 다 봐야 연결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사실 단독범은 자기 혼자만 어떻게 뭐 잘 하면 되는데 원래 이게 공범들이 있으면은 구치소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접견 못하게 하거든요. 예. 철저하게 그걸 이제 막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2인 상박이라 그래서 다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10명이 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이 핀트가 어긋나면 다 무너지거든요.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관련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특검은 여러 가지 그 약한 고리를 잘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하긴 이번에 특검은 참 이례적으로 구치소까지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도 참 처음 봤는데요. 네. 사실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검이 원래 수사를 원래 잘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저는 우리나라 검찰도 수사 잘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검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네. 별로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만약 그냥 모든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특검처럼 했을 거예요. 다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저는 이 있다? 정도 실력 갖고 다 보면 검찰 출신들이니까요. 예.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뭐 앞선 정부에서 눈치도 보고 그랬던 그래서 검찰도 이번에 보면 특검에 사실 검찰 조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영역별로 한번 나눠서 봅시다. 네. 블랙리스트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체부 하위 공직자부터 피해 본 사람부터 이게 다양하게 지금 포석을 깔아서 거의 최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전직 장관까지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태니까. 네. 자, 뇌물죄의 경우는 네. 이건 기업하고 돈을 받은 측하고 네. 이거는 서로 금가게 만들기가 어려운 대목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대가성을 바라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순간 기업도 처벌받으니까 자기는 절대 대가성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뇌물죄는 이게 소위 그 쌍방범죄거든요. 네, 예. 받은 사람은 수뢰죄, 준 사람은 증뢰죄. 그렇죠. 그래서 보통 뇌물죄는 보면 준 사람이 줬다고 하면 대부분 다 준 사람이 줬다고 하면 검사는 준 사람은 좀 적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을 처벌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걸려 있는 경우인데 사실 제가 만약에 삼성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을 줬다는 것보다는
강요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협박을 받아서 이제 돈을 줬다 그러면 예. 공갈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피해자로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검은 원래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받았던 그것과 직무와 연관성. 그렇죠. 직무 연관성을 대단히 보거든요. 예. 근데 뇌물죄는 직무 연관성이 점점점 넓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1일 날 돈을 주고 12월 3일 날 인허가를 받았다. 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편하게.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는 식으로 해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소위 포괄적인 대가 관계로 인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결국 이 제3자 뇌물죄는 아마 이번에 처음 이런 죄가 있는지를 아셨을 텐데 예.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기가 받으면 뇌물죄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딴 사람에게 이제 속칭 쿠션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주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국 그러면 원래 뇌물죄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에요. 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이제 공범은 신분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협박당했다라고 계속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특검은 자 그러면 그 돈을 준 것과 이 다른 어떤 인허가라든가 예. 이해의 폭력 계속 이렇게 들이밀 거예요. 예. 들이밀고 사실 그 중에는 어떤 인허가 내지는 그 민원을 처리받은 것과 돈을 준 시점이 근접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 부장이나 차장이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내지는 그런 멘트 몇 가지라도 나오면 또는 뭐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인식했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의거든요. 예. 그러면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저는 특검이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네. 포괄적 대가를 노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대가 없이는 줄 리가 없거든요. 내일 이재용 부회장이 아침에 나가는데 네.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좀 이거 봐야 되겠고. 예. 특검이 어디까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 원래 근데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가 있는데 네. 내일 참고인으로 아니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입니까? 피의자면 아마 변호인도 동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있으니까. 보죠.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 깔린 모든 것의 제일 핵심은 국정농단 사태 부분입니다. 네. 여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 사이에 안종범, 정호성 뭐 이런 사람들이 쭉 포진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도 초창기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상당히 술수술 얘기하다가 네. 요즘 재판에 임하면서 태도가 바뀌고 있다. 네. 이건 오히려 이 서로 변호인 간의 연락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적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잖아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은 사실은 이제 그 밀실에서 수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으로 오게 되면 이게 사실 공개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막이 끝나고 2막이 되는 건데 예. 이런 법원 재판에서는 또 거기에 따른 방어 논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그동안 이렇게 만들어졌던 자료, 증거, 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것인데 그거는 뭐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료는 사실은 내가 강압에 의해서 진술됐다. 또는 여기에 있는 몇 개 자료는 소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다. 네. 약간 뭐랄까 그 좀 흠집을 내는 거죠. 증거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그렇죠. 하는. 네. 그건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된통 맞는 경우가 판사가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 개선의 정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타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첫 도입이니까 뭐 증거에 대해서도 다투고 하는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어디까지 갈 거냐. 내지는 사실은 밑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모든 짐을 대통령으로 밀고 네. 하는 게 뭐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는 자신이 깨알같이 쓴 업무 수첩 있잖아요. 네. 업무 일지. 그것마저도 증거 능력 인정 못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했더니 그런 논리군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 미란다 법칙 아시잖아요. 네. 미란다 법칙이 뭐냐 그러면 미란다라는 사람이 마약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체포하면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영미법은 이런 절차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점점 영미법처럼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 어떤 증거의 수집은 증거 능력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점점 우리 대법원이 글로 가고 있어요. 그 뭐 일종의 독수독과론이라고도 말하죠. 독수독과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안종범 수석의 업무 일지를 좀 부당한 방법으로 입수했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사는 일단 그 기록들을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국처럼 아직까지 엄격한 독수 독과론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판사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네. 알겠습니다. 개전의 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독에 물들어 있으면은 그 나무에 열린 열매도 독에 물들어 있다라는 네. 게 독수 독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즉 불법적인 내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그것도 독에 물든 거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된다는 건데 네. 증거 능력보다 더 중요한 증명력. 네. 증명력은 판사가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증거 능력이 없으면 증명력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미국은 배심제지 않습니까? 배심제. 예. 배심제는 배심원들 일반인들이 그렇죠. 이런 그걸 판단하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증거법이 되게 엄격해요. 예.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문제가 있는 증거 좀 더티한 에비던스라 그러는데요. 더러운 증거는 아예 배제시키는데 이제 우리나라 배심원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형사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판사가 하니까 우리나라 형사법 일단 내보세요. 네.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판단할게요. 내가 판단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막 밀어붙이는 게 나중에 어떤 역풍을 맞을지는 사실 변호인들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반성하고 있지 않다. 예. 더 오히려 더 중죄에 처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그럴 있다.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여튼 화려한 수사 기법을 쓰고 있다. 이런 설명을 쭉 들었는데 네. 아까 왜 2인 3각 뭐 10인 10각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무너지겠죠? 무너질 확률이 크다고 보고 제가 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담합 우리 그 공정위에서 담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담합은 작년에 모 라면 회사는 1,000억의 과징금을 받았어요. 예. 담합은 소위 이게 불법의 연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특히 과점 업체들끼리는 딱 서로 연대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리니언시가 뭐냐 그러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 저 사실 담합했습니다라고 하면 예. 제일 첫 번째 고발한 사람은 과징금을 면제해 줍니다. 아예 면제? 아예 면제해줘요. 예. 2등은 50%. 그럼 어떤 문제가 이건 역시 서로 과점업체끼리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엠네스티 플러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만약에 내가 2등밖에 안 돼, 3등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고자질이 2등, 가서 3등이다? 더 많이 사실은 더 있었어요. 예. 이게 엠네스티 플러스 제도고 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고자질한다? 더 고자질하는 거죠. 그럼 또 거기도 면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서 있던 1등은 2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냐고 하면 불법을 연대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보다 더 큰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자발적으로 고자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이 공정거래법상은 많이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의 연대는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결국 깨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우리 많은 교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결국은 각자 도생을 하는구나. 불법 연대만큼 약한 고리는 없다. 위험한 고리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 짧게 네. 대답해 주세요. 네.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네. 7시간 서류 냈잖아요. 예. 근데 뭐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왜 그래요? 자, 왜냐 그러면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뢰인이라 클라이언트, 네. 의뢰인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뢰인 중에 제일 힘든 의뢰인이 아니 변호사가 이렇게 해줘야죠. 소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되게 고압적이고 그런 변호사들은 법원에다 뭔가 하기는 해야 되고 네. 중간에서 진짜 너무 힘든 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변호인들 고생 무지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고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인의 의뢰인을 리드해 가야 돼요. 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지금 그 관계가 아닌 과연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사 과정 조금 더 흥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몇 가지 법률적 팁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들은 그 가장 약한 고리 한 고리가 딱 끊어지면 전체가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누가 약한 고리인지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성정이라든가 예.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게 특별히 타겟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 대통령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찍혀가지고 옷을 벗었던 노태강 전 체육국장 같은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잖아요. 네. 피해를 본 분은 자신이 피해본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할 것이고 네. 이건 누구 지시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동시에 지금 정확히 이름은 안 나오지만 현직 문체부 공무원들을 다수 지금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원 대리부터 불러서 네. 자료 확보하는 그 차원이다. 그러니까 한 100마디 말을 하면 그중에서 정말 특검이 정말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한 두세 마디 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자이크를 다 모은 다음에 예. 나중에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들이미는 거죠. 예. 네. 그럼 바로 이런 것도 지금 장시호, 최순실 씨와 같은 그런 죄수의 딜레마하고도 다 연결된다고 다 봐야 연결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사실 단독범은 자기 혼자만 어떻게 뭐 잘 하면 되는데 원래 이게 공범들이 있으면은 구치소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접견 못하게 하거든요. 예. 철저하게 그걸 이제 막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2인 상박이라 그래서 다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10명이 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장시호 씨가 자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특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소위 죄수의 딜레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죄수의 딜레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게 이번 수사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변호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변호사이죠. 조우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죄수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그 용의자가 서로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통제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의 비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유리한데 네. 저 사람만 만약에 자백을 해버리면 내가 끝까지 비밀을 유지하면 내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신 때문에 자백을 해버리는 둘 다 자백해버리는 둘 다 자백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어제 신문에서 그 뉴스에서 말했던 장시호 씨 관련해서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뭐 변호사들이 붙어 있고 서로 간에 아마 정보가 다 공유가 될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여기는 장시호 변호사랑 최순실 변호사랑 서로 다 연락하겠지. 예.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구속된 피해자의 예. 그러면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 호랑이 앞에 그냥 생쥐죠. 얼마든지 요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지금 특검 수사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대 그 부정입학 사건에서 예. 사실 교수님들은 예. 학교에만 계셨잖아요. 예. 이게 특검에 가게 되면 세상이 달라요, 사실은. 그 특검들이 이렇게 오르고 뺨치고 하는 그 과정을 예.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대 그 부정입학 사건에서도 꽤 많은 균열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직 균열이 나타난 증거까지는 없고. 몇몇 지금 균열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최초로 구속된 유철균 교수가 예. 자신은 김경숙 학장의 부탁을 받고 그렇죠. 그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끝까지 자기가 철옹성처럼 막다가 네. 약간 그 수사에 협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검은 계속 우리의 메인 타겟은 당신이 아니야. 위로 간다. 예, 협조를 해. 예. 그게 이제 검찰들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도 지금 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데 네. 김기춘, 조윤선을 맨 뒤에 놔두고 네. 지금 전부 밑에서부터 가고 있잖아요. 원래 그 기업 수사가 그렇습니다. 사원, 대리부터 불러서 자료를 이렇게 쫙 확보를 해놓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 이제 사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완전히 부인하려고 이렇게 가면 네. 검사님이 저기 힘 빼시지 마시고요. 지금 자료 다 있거든요. 부인하시면 저희들 영장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부터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보통 저희들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소식을 접한 최순실의 반응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통해 나온 반응에 의하면 장시호한테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이렇게 격분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이 말을 맞추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뭔가 맞춰놓은 그 구도가 깨진 거죠. 네. 근데 결국 이건 특검의 수사 기법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플리 바게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량 협상하는 거. 네. 원래 미국에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내부적인 담합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플리바겐 제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서 검사가 공소권에 아주 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기소를 하더라도 어느 적용 법조를 할 것인가가 검사가 좀 정할 수 물론이죠. 있고
또 판사가 나중에 판결문을 쓸 때 예. 주로 이렇게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줄 때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반성을 했고. 아. 그러니까 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장시호 씨가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술술 진술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의 주 대상은 최순실 씨다. 예. 같이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되게 심리적인 접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당신한테는 좀 가벼운 형량의 죄로 구형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일종의 협상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장시호 씨가 전과가 많아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예. 심리 상태랑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데요? 막상 구속이 되고 나면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구치소니 남부 구치소니 소위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있는 곳인데 예. 미결수들이 구치소에서 24시간 하는 일은 과연 내가 어떤 형을 받을 것인가? 과연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는 거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가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온갖 얘기를 다 듣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 사건도 생물에 비유하는데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뉴스를 듣다 보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과연 이모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파워가 좋긴 했는데 계속 막아줄 것인가. 네. 그리고 뚝이 무너지듯이 점점 뭔가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예. 본인도 불리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특검이 상당한 수사 베테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애드블런을 띄우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도 예. 지금 관련자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나름대로 공고한 연대를 자꾸 이렇게 끊어내는 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지금 때 장시호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시켜서 네. 최순실의 집에 가서 가져다가 모초에다가 놔뒀다가 네. 근데 그게 CCTV에 찍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특검이 그게 뭐이냐라고 하니까 그 사실 모초에 있다라고도 말 안 하면 뭘 찾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네. 태블릿 PC가 있다.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 거고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줬단